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박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3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유가족협의회와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간담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조특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조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통해서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듣고 해야 했습니다만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입니까 이게? 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희생자들이 예? 협상의 도구입니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예?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회의만 결의하시는 거는 예?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 이거 주면 이거 할게 이거 하면 이거 줘 애들 장난입니까 국회가? 네, 정준호 대표. 이 국조특위 불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유가족과의 간담회 가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족 대표 발언 중에 이제 협상의 도구냐라는 이제 말이 있었는데요. 좀 많은 걸 함축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답을 또 못한다는 게 지금 이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간담회가 20일 전에도 있었는데 반쪽 자료로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또 다시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간담회마다 뭔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그 상관도 없는 거래를 하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농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유가족들은 거래 당사자도 아닌데 도대체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게 무슨 이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국회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답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아까 저 대표 말씀하시는데 네. 국회가 동네 이장회의도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저 울분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감정이 동요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진작에 만났어야 됐다라고 하신 그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대로 좀 진작에 만나시죠. 다른 예산안과 좀 별도로요. 왜 이제서야 하셨는지 참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특히 지금 국정조사가 45일 중에서 25일, 26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0여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해야 될 사람들과 문건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국정조사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가 먼저고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간담회가 사실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오늘 저렇게 울분에 찬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바꾸시고 적어도 예산안이라든가 다른 안건들과는 좀 이 이태원 참사의 문제는 연결시키지 않고 국민들 여론 따라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정조사 연장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요. 연장 가능성 야3당 단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정조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요. 그 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본회의 안건과 똑같이 아마 과반수의 동의 결의가 있으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야3당이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여야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여당이 여전히 저렇게
뭐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당의 이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그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국정조사를 이제 개시 합의를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이게 좀 스텝이 꼬였던 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거취를 먼저 선결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연동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허송세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렇게 울분에찬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차후 여당에서 좀 예상이 되는 핵심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 채택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없도록 그런 유가족 동의 정도는 얻어가지고 유가족 쪽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채택 거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좀 건의사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나지 않고 야당 혼자서 야3당 쪽에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이렇게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인 채택 문제로 또다시 공전이 좀 예상이 되는 지금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가족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예산안 처리나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마치 계속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문제를 그걸 서로 그냥 뭐 너희 하나 주고 우리가 하나 이거 줄게라는 식으로 뭐 바꿔먹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울분이 극심하시잖아요. 이건 전 국민적으로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아까 이제 저 박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서면은 그 다음에 뭔가 스테이지에서도 또 다시 한번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 방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 일선이라는 게 유가족이라든지 국민의 울분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일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당 정이 좀 분리가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기조를 명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서 이거를 뭐 다 감당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뭐 입지가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지 이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정부에서는 뭐 수사리나 감찰, 뭐 보안 이런 등의 이유로 이제 좀 자료를 주기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계속 이런 식이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발 조치까지 얘기가 나온 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잘 아시는 우병우 수석이 이제 출석 요구서를 일부러 송달을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출석을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병우법이라고 그래서 국회 증언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출석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동행명령까지 좀 나오는 이런 구조까지 됐는데 그래도 지금 남는 부분이 특수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석 당사자들이 본인 출석을 해서도 본인의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인정이 안 되고 자료 제출 안 했을 때는 고발 조치까지 선제적으로 해서 수사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셈법이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그 야당의 주장에는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군사나 외교나 대북 관계 관련해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당 쪽이나 뭐 해당 부처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군사외교, 국가기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밝혀줘야 되고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위법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요. 네. 그러면 이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안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증언 선서라든가 이렇게 제출 명령을 안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만 이것은 불출석 등에 관련한 죄나 위증에 관한 죄 다 죄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정감사가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기초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의원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거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거고 되도록이면 제출하도록 해야 뭐 대통령실이 있든 정부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가족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나 본인들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은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국조 연장 기간 연장도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요. 왜 아까도 이제 뭐 질문 잠깐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현 정권과 정부와 도대체 여당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침몰했던 것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 많이 고통스러웠잖아요.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설마 야권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또 무슨 정권을 탄핵하고 이러한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러질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것에 겁을 먹어서 이렇게 강경한 기조로 이렇게 마치 유가족들 다 회피하고 마치 유가족들이 야당에 의해서 무슨 매수돼서 무슨 활용되고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냐 이렇게 자꾸 허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찌 보면 홍위로 잘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가래로도 목 막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바꾸고 좀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합동 분향소를 찾아가서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면 치레를 핑계로 한 인사 치레만 하고 왔다. 이렇게 공감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었던 인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30초 만에 이제 돌아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30초만 그렇게 갈 거면 도대체 왜 30분 걸려서 갔는지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본인의 체면 치레만을 생각한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왜 찾아갔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도대체 30초 갈 거면 왜 갔죠? 가서 좀 손 좀 다 일일이 잡아드리고 또 위로해주고 또 분향소에서 좀 어느 정도 머물면서 조의 의사도 더 표하고요.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욕하면 욕 좀 먹고 맞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참으로 딱한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네, 뭐 앞에서 이제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그렇게 본다면 정부 여당에서 같이 함께 공감 능력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지금 어쨌든 정권 초기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친윤계라고 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분들께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국정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의 수위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기에는 과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 댓글 수준보다도 더 극악하다는 저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지 오히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공감 능력 없는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대표님은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막말이 이어지는 거는 그 말을 하더라도 죄책감이 지금 안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단체 뭐 횡령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겠냐 이런 뭐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시민단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유가족에 대한 공감이 필요 없고
민주당 그 지지 블록을 좀 와해하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해도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가면서 막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무적인 메시지만 주고받는 그런 공전 사태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그 한덕수 총리 조문 갔던 걸 가지고 유가족 쪽에서는 또 다른 가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도 그래도 한나라의 국무총리신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누가 의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그 막말을 쏟아내는 분들은 서로 우리는 괜찮아라고 자기들 위안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리라는 자리는 어쨌든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수반의 자리입니다. 그런 분이 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이 가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거기를 대표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간다는 거란 말이죠. 유가족들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 30초를 머물고 갔어요. 그럼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네? 라는 시그널로 보이잖아요. 2차 가해라고 느끼죠, 유가족들은.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정리와 함께 국정쇄신을 위해서인데요. 이 개각설이 현실화되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개각입니다. 정 대표 보시기에는 이게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일 짧았던 게 보니까 MB 정부 시절에 이제 내각 총사퇴가 있어가지고 5개월, 6개월 만에 이제 전면 개각이 한번 이루어진 예는 있었는데 1년 이전에 이렇게 개각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개각으로 이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각을 하느냐인데 만약에 신년 개각이 된다고 하면 다분히 국면 전환용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국면 전환을 시키는 게 맞겠냐?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 일정이 확정이 되고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뭐 중폭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개각을 한다면 모두가 관심이 가는 게 이상민 장관. 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오늘 경찰 이제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 행안부 경찰국장이 직접 이제 치안 점검으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셀프 승진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조사 이후에 본인이 그 포함이 된 중폭 개각을 하게 된다면 본인 방탄 보호용 약간 그 개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민 셀프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 호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들과 이제 오찬을 해갔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태원 조사에 이제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할 거는 하고 나갈 준비를 벌써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곧 나가서 이제 총선 준비를 좀 할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항태자가 아니라 지금 정부 보호를 받는 걸 보면 보살핌 상태를 보면 이상민 장관이 이 정부 황태자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이 있어서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위해서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 혼자서만 문책성으로 내보내기에는 정부에서도 좀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과 함께 중폭으로 해서 패키지로 내보내는 그런 셀프 사태를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람 개각될 것 같습니까? 교체? 지금 이제 그 공직 그 기관 그 수석 쪽에서 업무 보고나 업무 평가를 좀 해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오늘 뭐 세종시에서 기자들 백브리핑 사이에서 뭐 개각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좀 진화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창양 그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임하고 나서 인사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1급 상당의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뭐 다수 교체를 하는 뭐 이런 안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업무 평가를 핑계로 하는 그런 좀 패키지 개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힘이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이제 개각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개각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닐까요? 경질성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받겠다고 하면 아까 정진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대통령실의 비호가 그쪽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생채기 내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개각을 이유로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패키지로 이렇게 개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신년 개각 가능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이태원 참사 49제였던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소상공인 축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됐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49제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년상이라도 지내란 거냐라는 여당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도 분향도 장관 해임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한창인데요. 당내 반발도 여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대를 변경은 수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총선에 참패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도 골목대장 선거가 아니지 않냐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또래 여학생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나대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중간간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여학생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는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있던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셨어요. 참,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네. 잊지 않겠다. 곧 초대하겠다. 사실은 이게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 했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차라리 그 기독교 신앙이 좀 높아오셨던 그 이명박 대통령처럼 종교적인 배경으로 49제 불참을 하겠다라는 차라리 그런 멘트가 나왔으면은 뭔가 이해라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유가족 피해자들 49제 위로하는 자리는 안 가고 그 대신에 이제 본인들 주민들을 측근들한테 가가지고 잊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에 좀 절정을 좀 이루는 것 같고요. 말이라도 따뜻한 말이 못 듣는 유족들이다 보니까 오늘 그 간담회 모두 발언 여러 가지 좀 격한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계속 빚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의 입김에 작용하는 일련의 작용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하신 한 총리 30초 조문 방문이라든가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막말이라든가 이게 흐름이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보이는 거예요. 아, 관심이 없구나, 정부가. 49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이 나 때문에 좀 불편했으니까 그걸 더 위로해야지, 나한테는 그게 더 큰데?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어쨌든 여야든 전체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체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쪽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아파트 주민들 만날 수도 있죠.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요. 조용히 만나셔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49제 있었던 날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다는 걸 제가 보고 나서 49제 가서 차라리 간담회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비판을 받았을 줄 알았을 거 아예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적어도 홍보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분들은 적어도 국정 운영하는 데서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어디서 어떤 워딩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정됐던 일정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이게 자리였으면 모르겠죠. 아마도. 근데 이러한 일정을 그냥 강행한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네요. 그런 국민의힘의 그 총선 아니 전당대회 변경. 룰 변경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수도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당원 100%로 하다 보면은 이제 TK, PK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름값 못하는 변경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있는데요.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있는데 국민의힘에 이제 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창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뭐 민주가 없다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권력은 있지만 지금 국민은 없는 게 맞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여당에서 내일부터 국조특위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그럼 내일부터 좀 제대로 된 국정조사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유가족 간담회까지 해서 만약에 그런 발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끝났고 그 내부적으로 좀 어떤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일 내일이라도 유가족 측에서 뭔가 성명 발표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조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좀 우선 발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여당이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국조특위 참여한다고 하는 게 저도 오늘 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송 오기 전에 소식 봤거든요. 이제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 7인인데 7인이 일괄 사퇴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영 원내대표가 모두 반려했다. 반려했다는 얘기가 이제 참여하겠다는 얘기겠죠. 예정됐던 수순으로 보고요. 언제 해야 될지만 고민하고 있었겠죠. 다만 이제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증인이라든가 자료 수집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주고 특히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도 야당과 같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줘야죠. 그 행동, 실질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조특위 그러면 일단은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시작은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특위 구성 자체는 이제 완료가 이제 내일이라도 바로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세부적인 사항, 뭐 증인 책대가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빨리 좀 차라리 결론이 좀 났으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뭐 일주일씩 뭐 미뤄지고 좀 그런 사태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뭐 현장 조사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뵈니까 감기기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계속 콧물도 훌쩍훌쩍 나고 그러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통계 조작 논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뭐 어떤 취지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원 법에 의해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바깥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원은 스스로 범법 행위도 거리낌 없이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언론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무언가 내용이 나올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택 가격 통계 이거 복기를 해보면은 2020년인 것 같은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집값 한 11%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경실련에서는 뭐 무슨 소리냐 아마 그때 34%인가요? 아파트 경우는 50% 넘게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이야기되는 것들은 네.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립하려면 통계의 숫자를 누군가 만졌다든지 이게 있어야 조작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썼던 그런 숫자들은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즉 통계청으로부터 공식으로 승인받은 국가 그 승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은 이제 그 민간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통계를 활용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느냐에 네. 따라서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좀 각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테지만 네.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통계 숫자를 건드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뭐 아예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조작, 농단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거의 총대를 메고 뭐 통계 조작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많이 떨어지고 네. 있고 이 떨어지는 집값을 잡을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고성을 질러서 네. 시선을 그쪽으로 분산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네.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 가격 말고도 뭐 소득이나 고용 통계도 아까 뭐 숫자를 뭐 만져야지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마사지가 있었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른바 문재인 정부 소주성 소득 주소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를 총체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의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네. 그 문제가 나올 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감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네. 정치 보복성 감사이고 대통령의 수족이 되려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도 보면 독립된 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원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감사원이? 전 정부 지우기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대통령이 된 지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전 정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대통령이 문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뭐 대통령이랑 장관들이 국민들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는데 YTN 돌발 영상에서 그 리허설 영상이랑 실제 방송 영상을 교차 편집해갖고 이제 방송을 해서 그걸 본 뭐 시청자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뭐 이런 반응도 보였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막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YTN을 겁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정권 홍보용 정치쇼, 짜고 치는 고스톱, 자화자찬 디너쇼,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 네. 제가 이 말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당시 국민과의 대화 그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썼던 표현이란 말인가요? 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 진영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대로 미러링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비판들을 본인들이 그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똑같이 그냥 그걸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결국 부러웠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가령 선거 개표 방송 생방송으로 하더라도 그 전에 뭐 카메라 위치나 조명, 음향 등등해서 다 리허설하고 쇼 프로그램도 뭐 가수들 동선 따라서 리허설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의 기술적 리허설이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질의응답까지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뭐 정해놓고 하는 그런 리허설이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사실 리허설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본 거는 돌발 영상에 나오는 아주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네.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반박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능하지 않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러한 공격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오버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게 들통나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과도하게 오버액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일인가. 그것이 사실로 점점 증명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같이 하고 계시죠.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KDN, 뭐 한국 마사회, YTN 지분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민영화다, 재벌 특혜다라고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현실적으로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그 민영화 방지법이 네. 현재 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킬 때는 국회의 이제 동의와 승인을 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방통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합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가 현재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MBC하고 갈등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대 언론 뭐 기조나 이런 거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언론 탄압인 것이죠. 이거는 야당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이제 언론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C의 그 욕설, 네. 대통령의 욕설 발언을 보도한 것을 가지고 시작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외국 언론인들의 분노 기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의 자유지수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라는 건 당연히 정권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언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거나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지 내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매기를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 물은 결국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네. 윤석열 정부 8개월 뭐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네.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 여전히 그 열등감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요. 이미 이긴 정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정권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인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은 오히려 전 정부를 더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본인 스스로의 자신 없음을 자꾸 증명하는 모습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의 존재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 뭐 이 말씀을 하셨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등등 해갖고 제가 또 보니까는 뭐 천박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발언 자체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말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의 네.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랬던 이유는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곳을 찔렸다. 네, 제가 그 당시 위협이란 단어를 썼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대통령께 위협이라는 단어를 돌려드렸던 건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입은 그토록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네. 대통령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말인가.
저는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유감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곳을 찔렸구나. 어찌 보면 적확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발끈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국민의 위협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그리고 이제 이 깡통 전세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당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해서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폭넓은 대통령의 모습을 좀 제발 좀 보여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연말이고 좋은 말 덕담을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 뭐 이거는 잘한 것 같다 뭐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언론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참 그게 아쉽기도 했었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삐그덕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평가를 받을 텐데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어 스태핑을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정 중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향후에라도 그거는 다시 좀 재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하실까요? 뭐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그 정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할 텐데 그 계기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계기를 찾으려면 사실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지 혹은 이재명 부대변인, 지금 현재 대변인도 없는 시스템. 왜 없는 건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참 기형적인 겁니다. 대변인이 그것도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렇게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럼 부대변인을 빨리 대변인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인데 이분들께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계기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그 공보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월 1일 신년부터는 좀 도어 스태핑을 다시금 재개하든지 혹은 신년 기자회견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여는 방향으로 좀 모색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문제다 싶은 것도 하나 마지막 뭐 정리 말씀해 주시죠. 뭐니 해도 저는 언론 탄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줄곧 했던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이거는 비아냥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저희 민주당도 저희 내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때로는 노선 경쟁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민주당의 비전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겨를을 지금 정부가 주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특히 외교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이끌어 주셔야 저희 민주당도 내부에서 뭔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이 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도 안 되고 정상적이지도 않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국정 과제들을 국민과의 보고 대회를 통해서 밝히신 만큼 각 부처별로 윤석열 표의 이 국정 방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가감없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